책을 쓰고, 네,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루만의 방식 있잖아요. 루만의 방식을 보니까 이제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어, 루만의 인덱스 카드가 본질이 그냥 그 분류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 음, 그, 혹시 그거 보셨나요? 졸트 비치한 엑스칼리드로 아저씨가 네. 최근에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곳에 많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종합해서 책을 쓰는 AI를 이용해서 빨리 책을 쓰는 과정을 공개를 했는데 영상으로 혹시 그거 보셨나요? 아니요? 아, 아직 못 봤어요. 그것도 이제 뭐, 뭐 유튜브에 있는 거 어디 뭐 올린 것들 다 모아서 일단 텍스트화 시키고 뭐 다 뭐 걔 어디냐 노트북 LM에 때려 박아서 뭐 아웃라인 요약하고 아웃라인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를 또 보셨는지 싶었는데 못 보셨다고 하시니 또 위스님만의 경험을 또 잘 듣겠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툴, 막 복잡한 툴 안 쓰거든요. 그냥 AI한테 대단한 대단한 툴 위스님의 두뇌. 그냥 얼마나 때리고 뭐 얼마나 대단해. 뽑아내는 정도만 같아요. 범접할 수가 없다, 그건. 아,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윌스님 일단, 안녕하세요. 아이고 엄청 일. 요한님 이각도에서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예. 집에서. 맨날 맨날 그 사무실에서 방송하시고 라이브로 하시는 각도만 보다가 음. 58분이어서 이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작은 제가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들 보시다가 오셨나요? 기분 좋게 이겼네요. 4대 0 왜 이렇게 잘해?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스님 아유,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레즈. 들레지를 오래 타고 살아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제주님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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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 언더바 문레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레즈 언더바 위즈 막 이렇게. 제가 들레지를 와, 많이 엄청 참조하긴 많이 하지, 보고 계시네. 많이 참조하긴 하지만 제가 들레지를 추종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또 어, 그럼 안 되겠다. 반전. 이럴 수가. 들레즈 때문에 제 세계관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들레즈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좀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하. 와,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10시가 되어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더베러 톡톡 저희 닉네임 위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 위즈님 모시고 오늘 과연 위즈님이 가지고 계신 세컨드 브레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저희가 오늘 더베러 톡톡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은 태경님께서 함께 진행을 좀 맡아주실 거고요. 위즈님께서 가지고 계신 좋은 인사이트 많은 넘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태경님 진행해 반갑습니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진행 맡게 된 이태극입니다. 커뮤니티 스페이스 운영진이고요. 이제 오늘 초대하게 된 분은 이제 제 오랜 버시자 제 스승님, 위스님이십니다.
오늘 위스님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원래 평소에는 엔조이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는데 제가 위스님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직접 오늘 진행 맡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위스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스님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위스입니다. 저는 이제 더베러 초창기, 그리고 그 이전에 더베러 운영진 분들이랑 같이 이제 모임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미라클 모닝이라고 되게 한참 동안 유명했던 그런 모임도 같이 참여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알고 있던 사람인데, 더베러 이렇게 새로 만드시고 제가 많은 참여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또 그 원래 있던 기존 참여 그쪽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어. 많이 참여를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참여를 좀 늘려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작동하지 않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제목부터 굉장히 후킹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개인 지식 관리, 세컨드 브레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나만의 지식 관리 시스템, 생산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 근데 좌절도 굉장히 많았죠. 아, 맞습니다. 제가 저도 좌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볼트를 많이 갈아엎었어요. 볼트를 많이 갈아엎었는데, 그게 각각 어떤 목적성을 다 갖고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볼트를 다 설계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이상님이라고 다른 이제 여기 member분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다가 보니까 책에서 철학 공부하는 철학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책에서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 대학교 가서 철학을 공부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됐느냐면 문제 의식이랑 결합되지 않는 철학은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의식이 중요하다. 이거에 저 굉장히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스타트업 한다고 삽질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도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딱 그거거든요. 문제의식.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 어떤 제품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찾아내서, 해결점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전달할 때, 그때서야 가치가 생기고, 그때서부터 상품이 팔릴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부터 정의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음. 우리 세컨드 브레인은 무엇일까? 제가 세컨드 브레인을 시작했을 때 문제의식을 정의한다기보다는 어떤 끌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태연님, 세컨드 브레인 커뮤니티의 수장, 지금 주피터스 수장이신 태연님 같은 분이 써준 블로그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써 있거든요. 이제 수집하고 그것들을 가공해서 책을 내고 그래서 지식을 재사용하고 그래서 독리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당장 시작해라. 이런 메시지가 좀 있어갖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아, 아마 어, 그 운영진 분들 중에 호스트 있으신 분들은 네네. 마이크 켜주신 분들 음성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위스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시긴 했는데 아마 이제 세컨 브레인 나만의 지식 관리 지금 다 뮤트를 한 것 같아요. 태극님 마이크 다시 켜주세요. 네. 네네. 지금 들리시죠? 좋습니다. 위스님도 뮤트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네. 네네. 네네. 좀 전에 문제의식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었는데요.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하려는 사람들 모두가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 내가 기록해 놓은 것을 빨리 찾고 싶어.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글감을, 좋은 글감들을 빨리 찾아내서 좋은 글을 써내고 싶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 싶은데요. 그 음, 위스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들 좀 네. 차근히 설명해 주시면서 설명을 들어가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의 문제의식으로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예. 생산성이라는 관점이 되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블로그를 전념으로 생산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사실 제 지금 오늘 세미나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음. 가지고 있던 포인트는 이제 루만이 가지고 있던 생산성. 이제 이제 저는 이 지식 관리의 어떤 최종 목표점 중에 하나가 책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책을 쓰는 경험과 그 이전에 제가 다뤘던 지식 체계의 경험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티아고 필터가 왜 프로젝트에서 볼트 구성해뒀던 거 다 엎어버리고 왜 프로젝트 하나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네, 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먼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PT를 준비하다가 PT를 달의 이성님께서 굉장히 외부로 잘 만드시길래 저도 따라서 만들어 보다가 한 반만 만들고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옵시디언으로 퉁치려고 합니다. 이 PT 자료는 여기 제가 채팅방에다가 사진 빼고 좀 올려놓을게요. 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컨드 브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세컨드 브레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다면은 아마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컨드 브레인을 제가 3년 동안 시행착오를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어떤 솔루션을 찾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책을 쓰고 이것들을 그냥 나 혼자 갖고 있으면은 가치가 없어지니까 좀 전하고 싶다 해서 이런 네, 좋은 기회를 만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초대해 주신 더베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딥한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저는 수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을 전공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이 진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또 저한테 되게 잘 맞고 어, 이제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줬고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서 막상 수학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는 거를 반도 못 알아듣고 막 녹음해갖고 그 필기만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가서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하고 구글링하고 찾고 그렇게 해서 수학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수학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그리고 그런 의문들은 제가 직업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반복됐어요. 제가 수학교육과를 나와서 학교 생활을 2년을 먼저 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2년을 하는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지만 많이 졸더라고요, 학생들. 많이 졸고 학생들을 좀 더 진보한 체제의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갖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배웠던 어떤 진보된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나와서 뭐 그 영재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했었고 그 에듀테크 회사를 가서 교육의 최정점을 좀 가고 싶다. 거기서 좀 목격을 하고 싶다 해서 에듀테크를 가서 거기서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한 10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늘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의식이냐면 혹시 빠르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문제의식이었냐면 수학을 가르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연 단계고요. 두 번째가 정교화 단계고요. 세 번째가 구조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연 단계는 뭐냐?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죠. 그러면 개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개념 설명을 하고 개념에 대한 예제 문제 풀이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개념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유제 문제 풀이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따라하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행동을 모사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추고 틀리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개념이 잘
정립됐는지.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되냐면요. 이제 집에 가서 연습 문제 풀이를 하죠. 연습 문제 풀이라는 게 이제 정교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배웠던 개념들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어떤 디테일, 어떤 새로운 응용 과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정교화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지식들이 이제 큰 맥락에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다면 정교화 단계에서 좀 더 디테일한 가지를 쳐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냐면 수학 선생님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구조화 단계예요. 이제 배웠던 수학의 체계들을 이제 한 동의로 이해하는 단계. 내가 경험했던 수학의 지식 갈래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얼기설기 설켜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학적인 깨달음으로 좀 얻게 됩니다. 이 구조화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수학에서. 이 구조화된 지식을 저는 개념지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개념지도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그 브루너라는 학자는 뭐 지식의 구조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지도라는 거를 저는 에듀테크 회사에 갔을 때부터 아,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라는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만난 게 2019년에 제텔 카스테냐는 책을 딱 본 거예요. 그때 제텔 카스테냐는 책 딱 봤을 때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였냐면 루만 교수의 인덱스 카드였어요. 루만 교수의 인덱스 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그래서 스텝 1은 0, 1, 2, 3 이렇게 순서가 지어져 있죠. 자, 0, 1, 2, 3 순서가 지어져 있었는데 메모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A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1A가 튀어나와서 새로운 경로가 생기죠. 0, 1, 2, 3이라는 경로가 있었는데 0, 1, 1A, 1B라는 새로운 경로가 생깁니다. 여기서 다시 2, 3으로 복귀를 할 수도 있고요. 0, 1, 2, 3에서 또 완전히 새로운 경로로 뻗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아, 이게 지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책을 쓰는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목차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목차라면은 왜 그렇게 많은 생산성이 나타났는지, 네.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제텍 카스텐을 만나고 제텍 카스텐에 좀 깊게 빠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세컨드 브레인 커뮤니티도 오고 글쓰기 방송 만나고 더베러 운영진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친분을 좀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눈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왼쪽 눈이 한 3분의 1이 거의 안 보이는 지경까지 갔고 병원 갔더니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 그랬었는데 재발이 한 7번, 8번 되고 나다 보니까 거의 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더라고요. 진짜 아, 이렇게 죽는 건가라는 생각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 사람은 죽어가는 과정이네. 내 몸이라는 거는 이 쓰러져가는 과정일 뿐이구나. 언젠가 다 없어질 거야라는 그 절절함을 좀 느끼면서 살았는데, 그때 제가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건강이 정상화가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무언가 내가 죽어도 작동할 수 있는 뭔가를 남기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10년 교육 쿼리를 이제 던져버리고 개발로 뛰어들게 돼요. 개념 지도를 만들려고. 근데 그게 잘된 선택이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개념 지도 만드는 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자기소개였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제가 제텔 카스텐, 세컨드 브레인을 만나게 된 개념 지도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지도라는 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그거를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보여드리고 일단 오늘 주제는 개념 지도에 대한 주제는 아니고요. 세컨드 브레인이 갖고 있던 목적의식, 생산성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이 이제 티아고 프로테가 썼죠, 책을. 거기서 니클라스 루만이 가진 어마어마한 생산성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루만 교수는 평생 동안 70여 권의 책과 400여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 평균 6개의 메모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6개의 메모를 작성하려면 끊임없이 이제 책을 붙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옛날 학자들 보면은 책 같은 거 보면은 책 옆에 스티커 같은 거 엄청나게 붙어 있죠. 그게 인덱스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 페이지에 내가 눈여겨봤던 뭔가가 적혀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이름 적어놓고 빠르게 이렇게 넘겨볼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이 루만도 이렇게 책을 보고 읽었던 뭐 페이지나 그때 그 인상 깊었던 어떤 구절 그리고 내 생각들을 적어서 이제 메모장에 넣어놓고 그 메모를 아까 이 방식으로 상자에다가 나열을 해서 올려놓는 방식으로 구조화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차용해서 이제 티아고 포르테가 세컨드 브레인 책이라는 책을 만들고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이 전 세계로 히트하게 되죠. 근데 이 세컨드 브레인에는 이 루먼의 방식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인덱스 카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잘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의 효과라고 해서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5가지 정도 이제 그 요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생물학적 두뇌 한계, 보완 및 확장.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메모지를 안 쓰면은 이제 옵시디언을 안 쓰더라도 메모지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와요. 제가 그 수학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한테 맨날 맨날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우리가 가진 워킹 메모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간이 한 4개 정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2, 3개 정도를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 단위가 보면 트리플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주어가 잘 변하지 않고 주어를 워킹 메모리 한쪽에 갖다 놓고 서술어랑 목적어를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이제 상황을 에피소드를 이렇게 라인을 타면서 보는 게 이제 그 주어가 가진 서사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워킹 메모리는 하나의 그 포인트, 하나의 주된 관점을 가지고 이제 2가지를 계속 스위칭하면서 그 연산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런데 워킹 메모리가 2개, 3개 공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메모장을 하나 더 쓰면 완전히 달라지죠. 메모장을 더 쓰면 워킹 메모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메모장에 적어 놓고 이제 연산할 수 있는 개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 때도 메모장이 없으면 못 풀어요. 그쵸? 수학 문제 풀 때 메모장이 없으면 못 풀고 문제 풀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갖고 적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예요, 순서. 순서가 진짜 중요하다. 순서랑 그래서 설계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두뇌의 한계, 보완 및 확장. 그래서 여기서는 기록하면은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다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요. 저는 기록하는 것보다 순서를 짓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과부하 극복 및 불안감 해소.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이제 메모장 없이 그냥 풀려고 하면은 이 워킹 메모리가 작으니까 인지 부하가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인박스를 운영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중심의 지식 활용을 해서 이제 실천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파라 시스템을 고안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메모와 연결을 통해서 세렌디피티를 얻어가면서 이제 창의력,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세컨드 브레인에서는. 그리고 시간 절약, 스트레스 감소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끌렸던 어떤 포인트라고 한다면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게 빠르거나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조절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너무 좋은데요. 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 의식을 하나 뽑으면 역시 뭐가 될까요? 생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생산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성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생산성의 포인트는 생산성의 어떤 정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역시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제테카스텐 옵시디언을 처음 운영하면서 그 옵시디언 처음 운영할 때 그 계획에 이런 책을 쓰자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3년 동안이나 어, 달성하지 못하고 학습하고 수집하는 데만 이제 옵시디언을 사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진 문제가 나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옵시디언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뼈 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생산성인데 블로그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 이제 그 티아고 포르테 이제 파라 시스템이 블로그 작성하고 뭐 쇼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 SNS에 글을 짤막하게 올리는 데는 대단히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실제로 생산성이 작동을 하더라. 그런데 책을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거에서 출발해 봤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지식 관리를 하지만 저희 또 나름대로의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일하면 바쁘잖아요. 하루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해서 뭐 늦게까지 일하면 8시, 10시까지 퇴근해서 남는 시간 동안 이제 제테카스텐 그리고 옵시디언을 활용해서 지식 관리를 할 텐데 그 관리를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옵시디언에 쏟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남들이 나 같았다면 3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동안 책 한 권을 못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내가 못한 건가? 아니라면 남들도 다 경험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책을 쓴다는 목적 의식을 갖고 이제 옵시디언을 활용해서 책을 쓴다는 가정을 하에 이제 효과적인 생산적인 세컨드 브레인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얘기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여태까지 옵시디언에 누적했던 메모들이에요. 실패, 이제 책을 쓰는데 실패한 메모들이죠. 이게 다 의미가 없진 않아요. 제가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됐고 공부하는데 또 체화된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써낸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또 AI가 되게 핫하잖아요. AI를 또 저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AI랑 대화를 정말 활발하게 써요. 요즘에는 인박스 자체를 운영을 안 하고요. 모든 입력되는 지식을 가지고 AI랑 얘기를 하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랑 지식을 확장해 나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메모에 남기려고 하는데, 와, 이거 어떻게 남기지? 이거 어떻게 블로그에 옮기지? 이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만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책을 써보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판은 안 했지만 창피해서 이렇게 써놓고도 창피해서 출판은 안 했습니다. 출판 안 했는데 쓴 책이 있어요. 태근님한테는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어, GPT랑 얘기하다 보니까 GPT가 윤리에 또 민감을 해갖고 제 윤리 의식이랑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GPT랑 윤리에 대해서 토론을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책 한 권 분량의 어떤 아웃풋을 내게 됐는데 이제 출판은 못하고 3일 만에 주말 활용해서 주말 썼습니다. 주말 이제 GPT-4 나오고 GPT-4 나오니까 또 대화를 엄청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틀 내내 대화하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밤에 이렇게 쓰기 시작해갖고 이제 월요일 날 마감을 한 그 책인데 3일 만에 작성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AI랑 깊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획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획서. 기획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했고 기획서를 내 옵시디안 볼트에 옮겨놓고 그 기획을 처음에는 이 기획을 썼는데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뻐 보여서 그냥 두고 이거 갖고 상세 기획을 쓰자. 그래서 상세 기획이 뭐냐? 그래서 기획이 큼직한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상세 기획은 큼직한 거에서 더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목차가 나왔으면 이제 큰 기획을 하면 목차가 나오겠죠, 당연히. 목차가 나와서 각 챕터가 있고 각 그 섹션들이 나옵니다. 그 섹션들에 대한 상세 기획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뽑아봤는데
처음에 이게 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온전히 다룰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랑 같이 글을 작성하고 써 내려가면서 이제 어쨌건 간에 한 책을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볼트에 있는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재사용할 수 있는. AI가 200% 유용하다. 수집하는 것도 AI를 통해서 이제 이론들 찾아내고 어떤 책인지 어떤 논문인지 찾아내고 그거 가서 가져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3년 동안 노력해온 볼트보다 AI가 200배 유용하다라고 느낀 게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내진 않았지만.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세컨드 브레인에서 어, 지금 유아님도 강의하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책 하나 쓰는 걸로만 포인트 잡아보자. 연결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템플릿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책 하나 쓰는 걸로만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문제의식은 이제 제텔 카스텐, 세컨드 브레인의 문제의식, 세컨드 브레인이 가지고 있던 책을 쓸 수 있는 거 없는가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PKM 변증법 아시죠? 정, 반 합쳐서 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드래곤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드래곤볼 보면은 손오공이랑 정이죠. 이제 베지터 반이죠. 두 개 나와서 퓨전 해갖고 딱 합쳐갖고 이제 더 강한 어떤 추사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은 저는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그냥 어거지 부정이 아니라 효과적인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네, 작동하지 않는 세컨드 브레인이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 세컨드 브레인의 책을 아마 읽어보시면은 생각보다 세컨드 브레인의 체계 자체를 그렇게 까진 않아요. 부족한 거에 대해서 보충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why다. 우리가 why를 정해놓지 않고 how에만 집중해서 매달렸기 때문에 이 본질, Y라는 본질을 채우지 않고 How라는 이 방법론에만 집중해서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드 브레인의 강점을 보시면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코드 시스템, 수집하라, 이제 수집하라, 조직하라, 정리하라, 그리고 정제하라, 추출하라, 그리고 표현하라. 이 굉장히 전통적인 글쓰기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통적인 글쓰기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글쓰기는 다 여기서 출발해서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파라 시스템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세컨드 브레인은 그 GTD의 영감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GTD가 뭐냐면 Getting Things Done이라고 쏟아지는 일들을 빠르게 하는 방법. 이런 이름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런 책이 있는데 GTD 영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코드가 지식 관리라면 파라는 할 일 관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식 관리와 할 일 관리가 병합돼서 하나의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님. 하나의 체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 할 일 관리와 지식 관리가 결합되면서 이제 개발자분들 계실까요? 저도 개발을 다루니까 이제 초보자 때는 상태 관리라고 하거든요. 초보자 때는 상태 관리를 한 곳에 다 몰아놓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개발을 해서 이 한 곳에다가 모든 상태를 다 때려 박으면은 유지 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제 기능들이 추가될 때마다 기능에 대한 맥락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 기능에 온전히 전념해서 그것들만 다뤄야 되는데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응집도가 있게 맥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도 지식 관리와 할 일 관리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일 관리랑 지식 관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정보의 응집도가 떨어진다. 정보가 모일 수 있는 것만 모여서 그것들끼리 시너지를 내서 그것들끼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막 팔굽혀펴기 10개 하기, 러닝 10분 하기, 막 이런 것들이 끼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워킹 메모리에 노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음, 제가 얘기하는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 일 관리랑 같이 결합되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컨드 브레인의 독자 폭을 넓히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티아고 프로테가. 그래서 티아고 프로테는 이미 책도 쓰고 이미 그 지식 관리에 대한 경험이 높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를 배워 나가야 되는데 초보자들한테 갑자기 책을 써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목적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티아고 프로테가 강조했던 프로젝트, 티아고 프로테가 강조했던 프로젝트에는 책 쓰기라는 프로젝트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이랑 그냥 그 러닝하기라는 중요성이랑 같이 병행돼 있다 보니까 이 중요성이 이렇게 네,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초보자들이 오면은 책 쓰기라는 어떤 프로젝트보다 다른 프로젝트에 더 많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다른 프로젝트가 가드너를 만들고 가드너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저희 핸드폰 보고 막 온갖 기사들 보고 온갖 블로그들 보고 클리핑 하죠. 그래서 응집성 없는 정보들이 이제 옵시디언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응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집성은 뭐냐면, 그 화학 실험에서 가만히 있어도 얘네들끼리 자동적으로 붙어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막 오만 잡다한 어떤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면은 응집성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티아고 프로테의 이 수집하라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티아고 프로테의 그 세컨드 브레인 부스트에 보면요.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왔고 플라이 휠 효과가 만들어지려면 응집되지 않는 어떤 지식들이 모이고 산발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응집된 지식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만들면 이 응집된 지식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이렇게 몇 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책에 있는 모듈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듈들이 이제 연결을 지금 하나도 안 해놨어요. 연결을 하나도 안 해놨는데 불구하고 아, 이 책에는 이 모듈들이 들어있어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박문호 박사님이 이렇게 옵시디언 쓰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의 체계가 맞습니다, 문희님. 지식의 체계가 이렇게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서도 바로바로 꺼내실 수 있는 거. 그거는 응집된 지식의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의 옵시디언은 그렇게 하지 않아 왔다. 하지 않아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책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이게 정보들을 모이다 보면 알아서 뭉치겠지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정보를 애초에 모을 때 어떤 하나의 중요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모은다기보다 그때그때마다 흥미로운 대로 모으다 보니까 이런 응집성이 떨어지는 정보들이 정확하게는 정보들이 하나의 목적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들이 모이다 보니까 응집성이 떨어진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했거든요. 아, 네, 제가 정확하십니다. 맞게 이해했을까요? 네. 네. 아, 그래서 저 너무 뼈를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 사람마다 완전히 초보자라도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은 이제 탐색하는 과정이고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수집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지식의 플라이 휠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생산되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세컨드 브레인을 운영해 왔어도 그 탐색 과정에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발견했다면
이거를 책으로 써내야겠다고 연결시키고 거기서부터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출발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다시. 이게 작은 메모들을 모아서 이게 제가 밑에도 써놨는데요. 어, 분자 결합과 단백질 합성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저희가 수집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과정은 분자 결합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기존까지 세컨드 브레인이 해왔던 것들.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각종 책이나 이런 것들에서 분자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블로그에도 글도 올리고 뭐 트위터에도 글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은 분자 결합에 가깝다. 우리가 세컨드 브레인에서 부를 때 가드너 타입이 있고 아키텍트 타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탑 다운, 바텀 업 이렇게 과정이 두 개가 있다. 스타일이 다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레벨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제 책의 10장에 보면은 할 일 관리의 단계라고 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얘기하는데 1단계는 서로 파편화된 할 일들을 나열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우는 단계. 그러다가 이것들을 모아놓고 카테고리화 시키는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행동들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단계. 설계하고 기획하는 순간부터 할 일 관리는 여러 줄을 쓰지 않아요. 이 프로젝트 이름만 딱 갖다 넣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그 시간표를 보면 국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응집된 할 일 관리인 거죠. 응집된 할 일 관리. 설계된 할 일 관리. 우리는 그 국어라고 딱 들어가 있는 그거에 들어간 순간 그 입구에 들어간 순간 여태까지 진행해온 어떤 과정들, 투두리스트들이 안 써놔도 이미 몸에 체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들이 이제 교과서라든지 기획서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 관리를 빼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응집된 할 일들을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고 설계를 만들어 놓고 아, 네, 학초님 고생하셨습니다. 설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은 네, 이제 할 일 관리 시스템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식도 책을 만들어 보는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어, 어렸을 때 레고 조립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레고, 이렇게 저도 집에 레고가 없었고, 친구네 집에 가서 레고를 맨날 갖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고를 갖고 놀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설계 없이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찾아내서 모아서 이렇게 큰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 과정에서 분해 조립, 분해 조립, 분해 조립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재밌기도 하죠. 그런데 설계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설계도가 있으면은 분해 조립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설계도를 따라서 딱 필요한 모듈을 찾아내서 그 모듈을 정확한 곳에 끼워 넣는 행동. 이런 행동을 반복해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분자 결합이고 뒤에 있는 건 단백질 합성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선 DNA가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한 목차가 필요하죠. 책을 작성하기 위해선. 근데 분자 결합으로 이제 책 같은 거대한 사이즈의 결과물을 만들려면 만들었다 부시고 만들었다 부시고 만들었다 부시고의 시행착오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설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 분자 결합의 문제를 설계가 해결을 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 중간에 부시는 행위를 설계에 만들지 않았지만 가상의 모듈들을 미리 조직하고 설계하고 부시고 그 과정이 이제 설계 과정인 거예요. 상세 기획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다. 분자 결합의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어떤 정제된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설계도다. 우리는 설계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마트 가가지고 먹을 거리 좀 사놔야겠다. 뭐 여러 번 갔다 오기 귀찮으니까 한 달치 한 번에 사놔야지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만두 맛있겠네. 만두 사고. 치킨 오늘 소고기를 세일하네. 그래서 소고기 사고. 이러다 보면은 막 두서없이 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초과해가지고 다시 내려놓는다거나 그리고 막 쇼핑하면서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면은 시간도 되게 오래 가잖아요. 약간 그런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도 방금 말씀 주신 거랑 것에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좀 맞게 이해했을까요? 아, 아, 네, 제가 반만 이해한 것 같은데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예시로는 이제 자, 투두리스트 저도 투두리스트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 주신 거랑 정확하게 일치했는데요. 이게 어 뭐뭐 하기를 좀 큰 단위로 안 써놓고 되게 우리 GTD 보면은 할 일들을 액션 단위로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처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일들을 쪼개놨더니 막 하루 오늘 해야 할 일이 막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안 봐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스페이스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주문 관리를 하는 일이 있어요. 주문 관리라고 한 줄만 써놓고 그 주문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놨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서 이걸 하고 두 번째는 이걸 하고 세 번째는 이걸 하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뭔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했을 때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정작 그 일을 수행할 때에도 되게 무르르듯이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잘 모듈화하고 순서를 만들어 놓고 지식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서 그것들의 그 내용들을 모듈화하고 순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책이 하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계에서 출발해라. 설계에서 출발해라.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AI 요즘 나왔으니까 안 쓰는 분들 없잖아요. AI랑 지식에 대해서 맞습니다. 목차를 미리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맞습니다. 목차를 만들게 되면요. 이제 AI랑 얘기를 하다가 맞습니다. 저도 앤드류님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어, 처음에 목차가 나왔는데 이거를 판단한 능력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삽질을 하게 됩니다. 삽질한다는 게 뭐냐면 책을 썼는데 이거 뭔가 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흐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처음부터 잘 설계해서 한 방에 나가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 세부 사항들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처음에 당연히 없거든요. 근데 상상할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사실 처음에 되게 막연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되는데 그 고생을 한번 해보면 이제 책을 한 번에 직접 만드는 것보다 책을 전체를 다 뜯어 고치는 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진짜. 그거를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은 이게 설계 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설계할 때부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추천하는 거는 일단 블로그 짧은 글부터 설계해서 써보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어떨까요? 음, 그러니까 이게 설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늘 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근데 늘 하고 있는 행위인데 뭐냐면 작은 문제를 찾아내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찾아갈 것이냐. 이것들이 다 목차가 된다. 순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는 기획력 맞습니다. 브라이언님.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되게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왜, 하고 왜 때문에 46분이죠, 지금? 지금?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 무르르르듯이 들었는데 시간이 50분이네요. 윌슨님, 그러면 네. 오늘 전달하고 싶었는데 전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목차로 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목차 내용들 중에 저희가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시는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진짜 공을 많이 들인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가 뭐냐면 6장. 6장이 목적 의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그 제 브런치에도 올려놨던 내용인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이 뭔지 정의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목적성을 갖게 되잖아요. 이 목적성이라는 건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빵을 보고도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눈앞에 있는 빵을 보고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리벳의 자유 실험이라고 있는데 눈앞에 테이블에 이렇게 빵을 하나 갖다 놔요. 그럼 실험자를 한 명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실험자가 빵을 보는 순간 이제 이 실험자는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 먼저 발동을 해요. 행동에 대한 어떤 뇌의 장치가 먼저 발동을 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머리 사고, 전두엽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사고 활동이 들어가요. 이걸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런 다음에 사고를 했다 할 때 버튼을 딱 누르라고 해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실험자는 빵을 집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의 촬영 사진을 보니까 이제 행동 영역이 욕망이 발현된 시간과 사고 활동이 발현된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욕망이 발현된 시간이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떤 글을 써야만 목적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어떤 이끌림 이런 것들도 다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책에서 얘기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식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식 관리를 한다는 거는 지식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게 단순히 나 돈 벌고 싶어. 이런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굉장히 여러 차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적의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요. 삶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단순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는 사람들,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레이어가 풍부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결국에는 자기 가족한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적성도 그래서 이 내적인 목적성, 나의 이익을 위한 목적성,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행동 안에서 통합될 수 있을 때, 그게 저는 좀 풍부한 목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음, 네, 써놨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오타니의 만다라트가 떠올랐어요. 어, 오타니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격가지로 운 늘리기, 뭐 제구력 늘리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의 하위 항목으로는 뭐 운을 늘리기 위해서 쓰레기 잘 줍기, 뭐 인사 잘하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목적이 다양한 레이어로 존재하는 것이 약간 오타니의 그런 것이랑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오타니 만다라트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몰라갖고 제가 이미지를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만다라트 많이 들어? 그쵸. 범수님께서 공유해 주셨네요. 예. 이거 설계죠, 이것도. 예. 설계 도구죠, 툴이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툴이죠. 맞습니다, 태국님. 저희 글쓰기방 모임에서도 이 얘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또 위스님께 진짜 책을 쓰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든 생각이요. 제가 이제 위스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왔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은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책에서 몇 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라고 언급을 하시는 게 이게 뭐랄까요? 예전에는 대화를 나눌 때 저희가 주제들이 막 방방 뛰어다니면서 사고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뭔가 하나의 주제를 딱 짚고 좀 더 깊게 이야기하는
주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책을 쓰는 과정 중에서 내 생각들을 다양한 좀 더 상위 레이어들로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그 목차와 관련이 있다는 걸 거의 즉각적으로 연결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이야기하셨던 응집성이라는 개념이랑 또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구조화 아, 단계가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우리 책 사야겠는데요. 오늘부터 1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8장에 보면은 프로세스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도파민에 대한 건데 우리가 단기적인 행동을 할 때 도파민과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했을 때 도파민의 어떤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쥐 실험을 갖다 놨는데요. 쥐를 미로 속에다 가둬놔요. 그러면 처음 쥐가 미로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당황하게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탐색을 하게 될 겁니다. 탐색 끝에서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먹이를 딱 만나요. 그러면 이 쥐는 미로 속에 먹이가 있네 하고 먹이를 본 순간 도파민이 발동하기 시작해갖고 가서 먹이를 먹습니다. 이 쥐를 계속 수차례 반복 행동을 시켜요. 그러면 이 쥐가 미로에 빠지는 순간 이 쥐는 뭘 생각하냐면요. 아, 이 복잡한 미로를 통과하고 나면 나는 먹이를 먹을 수 있어라는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그래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실패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장기적인 프로세스의 목적성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공 경험이 누적된 사람들은 이 미로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당장 먹을 걸 찾지 못해도 이렇게 텅 빈 공간을 여러 번 발견하더라도 텅 빈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끝에는 나한테 떨어질 보상이 주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마다 도파민이 누적된다는 거죠. 음, 이 도파민이 누적되는 감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감각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처음부터 설계된 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할 수 있는 힘. 이게 이 도파민의 누적식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우리의 행동을 완료하는 힘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8장에서 이제 프로세스 감각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 설계를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달하는 경험을, 이 완주를 한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을 가도 1년이라는 기간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이클을 돈다는 거. 1년을 경험해본 직장인과 1년을 경험해보지 못한 직장인의 어떤 예측 능력의 차이가 나죠. 예측 능력이 무뎌지면 산으로 올라가도 그렇죠. 예측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프로세스 감각이 동작하는 몇 번이나 산을 올랐던 사람은 아, 지금이 몇 퍼센트야. 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윗스님께서 책을 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식들을 기록해 나가는데 그걸 먼저 경험해 보는 것이 이제 지식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험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사실 책을 쓴다는 게 되게 막연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주제로 잡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주제도 보통 다양합니까? 막 지식 관리도 좋아하고 재즈도 좋아하고 막 철학도 좋아하고 커뮤니티 관리도 하고 그- 그래서 뭔가 하나만 딱 잡고 가기보다는 주제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책 하나의 주제로 책을 쓰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블로그 글 좀 더 짧은 텀에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어, 그 짧은 텀에 글들을 쓰면서 혹은 뭐 꼭 글이 아니더라도 영상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들로 성공 경험을 자주 자주 경험하면서 글의 길이를 좀씩 늘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책을 쓰는 것까지 다다르는 것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글을 쓰다 보면 또 작은 단위로 글을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거 되게 관심 있겠는데 싶다가도 질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글들은 너무 재밌어서 계속 쓰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내 관심 주제에 대해 내가 깊게 팔 수 있는 관심 주제에 대해서도 찾아갈 수 있을 것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의 저로서는 책을 쓰기보다는 블로그 글을 쓰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아 봐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혹시 AI랑 대화를 할 때 어떤 팁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아까 AI의 답변이 되게 유용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할루시네이션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특히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AI가 이야기를 해줄 때 이게 예, 제가 혹시라도 틀린 정보를 인용하거나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할루시네이션은 제 가정인데 너무나도 익히 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는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없다. 완전히 없다는 아니고, 너무나도 이제 많이 학습해서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좀 안전한 영역의 지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내용이랑 내가 생각하는 이 사례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어? 사례까지는 뭐 잘 연결시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내용이랑 이 이론이랑 또 연결시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맥락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할루시네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그런 정형화된 어떤 이론들, 그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내가 봐도 전혀 다른 것들을 새롭게 연결시켜서 완전히 창조적인 생각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다. GPT가 자주 쓰는 어떤 특정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게 맞나? 의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 자료들을 직접 읽어보고 직접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정리하자면은 AI랑 대화하면서 좀 신뢰할 만한 정보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인 내용이더라도 서로 맥락이 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연결지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대화를 하면은 그런 전혀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꼭 그, 그 생각을 가진 학자를 데려와서 얘기를 해보라고 해요. 내가 이런 생각들을 음, 너랑 얘기를 했는데 이 학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비판해줘.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거의 싸우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AI를 여기서 직접 써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네. 이거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대화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제 문제의식 찾는 거랑, 저거는 물론 그때 썼던 건 아닌데 새로 만든 거긴 한데, 저는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고 해서 좀 미리 좀 만들어 봤어요. 지금 보내주신, 네. 방금 보내주신 URL로 보면 되는 거죠. 두 개인데요. 하나 위에 거는 이제 세컨드 브레인의 문제점을 찾는 어떤 프롬프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 하나의 그 채팅에서 나온 건데 분할해서 놓은 건데요. 티아고 포르테 세컨드 브레인에서 말하는 개인식 관리의 목적이 뭐야? 이걸로 해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대화를.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티아고 포르테 세컨드 브레인 그리고 목적, 이걸로 맥락을 정해 놓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출발할 거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서 정해 놓고 이 친구가 말하게 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티아고 포르테가 말하는 진정한 실행은 뭐야? 정리하는 걸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티아고 포르테가 말하는 진정한 실행은 정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실행을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저 위스님 혹시 지금 어떤 링크 보고 말씀 주시는 걸까요? 링크 주셨던 게 처음에 저희 링크 공유 주셨던 거 같고, 지금 보여주시는 링크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천 사례 2만 받았어요. 그러네요. 네. 잠시만요.
왜 업데이트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셨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잘 적어두고 지금 대답 중이신 게 정도 되면은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획하기. 이거 왜 공유가 안 되지? 이거 어떻게 다르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화면 공유로 해주시겠어요? 그냥 괜찮으시면? 이거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나요? 네네. 화면 공유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네, 화면 해주시겠어요? 공유는 되고 있었어요. 걔가 넘어오기 싫은가 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만들어 놨었는데 계속 잘못된 음, 뭔가 계속 오류가 나는 것 같네요. 옵시우스가 리무브 음, 퍼블리시 미스님 그럼 우선 이거 화면 공유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됐네요. 됐네요. 네. 이걸로 네네네. 이게 시연의 묘미죠. 줌이 어디 갔지? 요게 첫 번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티아고 프로트의 세컨드 브레인 말하는 개인식 관리의 목적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맥락을 열었고요. 목적들의 중요도가 있지 않을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은 뭐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봐서 이 친구가 생각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하는 데 있다. 정리를 위한 게 아니라 생산과 창조에 있다. 그러면 진정한 실행은 뭐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얘한테 충분히 이 배경에 대한 맥락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비판을 하진 않는데 요것은 아무튼 얘한테 풍부하게 자료를 줘놓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비판 지점을 꺼내놨어요. 세컨드 브레인은 생산과 실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봐서 뭐 코드 팔아 얘기하고 있고요.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면서 공명에 의해 수집하라는 말은 갭이 너무 크지 않아? 너가 보기엔 어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갭의 원인. 음, 결론, 두뇌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을 모방. 점점 이제 제가 비판점을 찾아내서 자꾸 이제 대립하는 각이 세고 있죠. 나중에 도움될 것 같은 직감이 결국 감정적으로 모으는 거랑 뭐가 달라? 모아서 진짜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공명에 의해 수집한 사람들은 지식 생산에 무조건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너는 왜 실패한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봐서 이 친구가 왜 실패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거를 갖고 왔어요. 수집하는 게 다양하다면 맥락의 무제한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창고를 운영하는데 매일 새롭게 미래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가져와. 근데 정리정돈을 못해. 그렇게 가공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야? 가공 비용이 더 커질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포르테의 묵시적 전제, 보완책 이런 것들을 또 가져와요. 그래서 결론, 공명은 시작일 뿐 정리가 핵심이다. 제가 여기 좀 웃었는데
정리의 비용이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설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수집의 맥락은 무제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정리하는 비용 또한 구조하고 추출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고 일관리 전문가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설계가 없다면. 그래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이 친구도 저한테 어거지로 맞춰준 것 같아서 이제 수집에서 설계가 아니라 설계에서 수집으로 얘기한다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방법론이 배치가 변경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문제의식 찾기가 돼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류를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친구한테 제가 이 친구랑 얘기했던 어떤 비판점에 대한 어떤 반론을 찾아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맞춰주려고 하는지 오류를 못 찾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티아고 음, 포르테의 입장에서 방어 논리를 구축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해봐. 너가 티아고 포르테인데 내가 말한 반론을 어,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방어 논리의 핵심은 실용성과 개인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꽤 나름대로 합리적이에요, 또. 그래서 너가 재판관으로서 두 입장이 대비되는데 이 갈등의 재판관이 된다면 너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종 판결.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이 있으니까 초보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된다. 초보자들은 설계를 잘 하기 힘들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순화시키려면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것만으로도 어, 책을 쓸 수 있는 맥락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지금까지 내용 한 걸 토대로 책을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볼래?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친구가 이렇게 뽑아줬고 책의 잠재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 책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뭐가 있는지, 관련 이론들이 뭐가 있는지 레퍼런스를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자료들을 공부해라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티아고 프로트 세컨 브레인, 앨런의 GTT, 제텔카스텐 방법론, 뭐 에버노트 활용법, 그리고 뭐 인지심리학, 뭐 메타인지, 주의력 관리,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책을 구성해봐라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읽어보면서 모듈화 시켜서 이거를 이제 상세 기획, 목차에다가 넣는 거예요. 제가 썼던 작동하지 않는 세컨드 브레인의 목차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모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게 음, 이게 방금 AI랑 대화했던 내용들을 조금 뭐랄까요? 문장 단위로 쪼개서 정리를 해두신 거죠? 순서대로. 요거요. 네네. 요거 상세 기획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리고 상세 기획으로 만들어낼 때 그 상세 기획에 대해서 글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한 장의 흐름인데 한 장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수정한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음, 혜승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요거. 기획 1, 2, 3, 4, 5 이거는 버전별로 두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1번 기획이 이제 가장 최초로 AI가 생성해준 기획인데요. 이게 딱 보고 마음에 너무 안 들어갔고 얘랑 대화하다 보니까 2번 기획으로 싹 다 바꾸고 음, 대화하다 보니까 또 3번 기획으로 싹 다 바꾸고 해서 네, 3번 기획을 토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물론 버전을 여러 가지로 나눠둔 의도가 있으실까요? 일단 기획이 나왔으니까 일단 저장해 놓고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이랑 뭘 어떻게 엮어서 어떤 구성으로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어, 이 전체 흐름을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AI가 기획을 써주면요. 내가 가진 지식들을 얘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끄집어내서 반영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획서를 만들어내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글을 작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내용들만 이렇게 기획에 잔뜩 갖다 놔도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을 뽑아줬으면 이 기획을 내가 아는 것들로 이렇게 바꿔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버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버전은 사실 뒤에 게 나오면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안 지워서.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위스님께서 AI와 대화하면서 생각을 발전시키고 책 쓰는 그 책을 쓰기 위한 목차를 만들고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제가 채팅을 너무 안 읽은 것 같아갖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이제 실천 사례 1 대화 내용 보여주시면서 설명 주시는데 네, 질문 중에 관련 있는 게 있었어요. 잭 케이님께서 질문 주셨었는데 AI는 많은 경우 제 주장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동의하는 것처럼 느껴지던데 활용하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유한님 말씀대로라면은 AI가 기본적으로 유저의 의견에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 프롬프트로 극복 가능하다고 이야기 주셨어요. 근데 위스님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티아고 포르테가 방어할 때의 의견이랑 또 그 반대 의견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재판관이 있다면은 둘 중에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어? 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했던 거 봤는데요. 네네. 예. 지금 JK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한 어떤 어, 대안 반항 그런 거였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이제 AI가 답변을 해준다고 또 그거를 제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재판관은 저라고 생각해요. 최종 음, 재판관은 저인데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AI한테 그 반대 의견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맥락, 항상 우리가 뭔가를 주장을 만들고 나면요. 이 항상 오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주장의 외부성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논리적으로 외부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 주장에 대한 비판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비판점을 찾아내서 최대한 제거를 해 나가야 우리가 갖고 있는 주장의 바운더리가 넓어질 수 있다. 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장의 바운더리가 포용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 외부성,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외부성을 찾기 위해서 티아고 포르테의 어떤 그 반론, 그리고 재판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렇게 장치들을 몇 개 심어 놓은 것뿐이지,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히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나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 AI랑 대화할 때 그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AI가 이야기해 주길 바라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중간마다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론 또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도 필요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맨날 써먹고 있어요. 그게 내가 그 확신하는 정도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진 어떤 주장의 수준이 너무 얕아서 너무 레퍼런스가 없어서 그럴 때마다 그 근거들이 빈약할 때마다 꼭 거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포인트들을 찾아내면요. 그 레퍼런스 또 찾아봐서 그거를 또 통합해서 어떤 새로운 결론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가 가진 어떤 그 주장들, 방향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론들을 포획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도 질문이 있는데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질문이 굉장히 좀 길고 좀 제가 생각해서 좀 하드한 질문이라 이건 채팅창에 올려놓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질문이 천자가 넘어가가지고, 그, 다 안 들어가는데요. 일단, 좀, 질문을, 지금, 질문 창현님, 예, 혹시 길어질 것 같다면은 예, 저희가 마지막 때 좀 여유롭게 대화 나눌 수 있도록 마지막에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질문 채팅창에 한번 남겨놔 주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기억하고 나눠서 좀 있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면 잘라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글자가 길다라고 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앞서 댓글로. 음. 네, 창현님께서는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마지막에 함께 확인하면서 대화 나누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제 유한님께서 앞서 이야기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GPT-3로 공유 주셨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내 의견에 좋은 GPT-3 이름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잖아요. 근데 가장 처음에 내 의견에 동의해주는 녀석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쁜 놈이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거는 이런 점에서 별론 같은데, 아쉬운데,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해주는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이상한 놈이에요. 아예 새로운 맥락으로 연결을 지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녀석입니다. 이거를 내가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하면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딱딱딱 이야기 나올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요. 이거 생각 발전시킬 때 활용하면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써먹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위스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AI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앞에 맥락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약간 음, 그런 문제를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쓸 때 제미나이 많이 씁니다. 제미나이가 그 텍스트 기억하는 게 워낙 커갖고, 어,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중요한 포인트마다 대화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마다 옵시디언에 늘 옮겨놔요. 음, 늘 옮겨놔서 이제 얘가 맥락을 까먹었다 그러면 그 초기 맥락을 다시 잡아줘야 되거든요. 음, 내가 저장해놨던 옵시디언의 노트를 복사해서 이제 그 친구한테 건네주고 여기서부터 맥락을 다시 초기화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그거를 새로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때 문서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AI랑 되게 대화를 길게 나눴어요. 그걸 이제 네. 옵시리언에 저장할 때 대화 음. 전문을 저장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요약시켜서 저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을 저장할 때도 있고요. 요약해서 저장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기획서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상세 기획서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럴 때는 상세 기획서를 만들 때 앞에 있던 대화가 다 필요하거든요. 앞에서 깔아놨던 음, 모든 맥락, 모든 어떤 대화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그것들을 놓치고 가면 안 되니까 그 전문들을 어,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으로 받든 뭐로 받든 해서 받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이슨으로 받아서 그 뭐지 텍스트만 추출하는 그 코드를 만들어서 추출을 해서 전문을 따로 보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음, 그래서 상세 기획이 나오고 상세 기획이 나온 순간부터는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상세 음, 기획이 나오고 이제 모듈 지식들이 나오면은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글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각 모듈들이 나오면은 모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는군요. 맞습니다. 아, 아까 채팅 내용을 가져오는 거를 코드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네. 오늘 공유 주신 실전 사례 1, 실전 사례 2, 이 채팅 대화 내용들도 그 만드신 코드로 추출하신 걸까요? 요거는 그걸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클리핑 웹 도구로, 클리퍼요? 네, 클리핑 도구로 긁어 왔던 것 같아요. 네, 음, 맞는 것 같습니다. 옵시리언 웹 클리퍼
클리퍼로 하셨을까요, 혹시? 예, 제가 클리퍼를 두 개 쓰고 있는데 하나는 마크 다운로드라는 거 쓰고 있고 네. 하나는 옵시디안 클리핑 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되고 어떨 땐 저게 안 되고 어떨 때는 이게 되고 어떨 땐 저게 안 되고 해서 두 개 다 아, 갖다 놓고 쓰고 있긴 해요. 이거 한번 공유받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게 저장되는데요. 아, 이거요? 네, 이거 미팅 이거, 종료되고 한번 공유 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가공을 하긴 한 건데 아, 가공을 해야 되군요. 네. 굉장히 정성이 담긴 웹페이지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미나이가 이제 그 헤딩을 잘 안 쓰고 대답해줘서 어, 헤딩 헤딩이 들어와도 아마 제가 제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음, 옵시디언에서 제가 빔 유저라서 제 개발도 빔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빔 유저라서 빔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노멀 모드, 인서트 모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는 검색해서 전체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지식 관리의 목적이 이게 헤딩 1인데 지금 이렇게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네. 헤딩 1을 헤딩 3로 바꿔라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치면은 전체를 다 바꿔주는 그래서 전체 편집에 되게 용이한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게 바뀌는 전체가 문서 안에서의 전체인가요? 볼트 안에서의 전체인가요? 문서 안에서의 전체예요. 아, 야, 그래서 저는 이거 쓰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요런 거 쓰고 있습니다. 야, 개발자분들 너무 멋있는 것 같다. 설명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옵시디언에서 이렇게 잘 활용하는 방법, 기술들 좀 전수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쓰는 아, 거 워낙 몇 개 없어서 음. 아, 그렇군요. 이제 한 채팅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가 큰 제미나이를 선호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마다는 대화 내용을 옵시디언에 저장해 놓고 새로운 채팅에서 대화할 때 그 맥락을 전달한다. 네, 이렇게 네. 이해했습니다. 설명 특히 감사합니다. 모듈 같은 경우는 저는 모듈이 제 사용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세컨드 브레인에서도 모듈 이렇게 모아놓고 이걸로 책 쓴 거고 저희 톡톡 할 때도 모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책에서 있는 인용문들, 책에서 비판점들 이런 거 다 만들어 놨는데 아마 얘기는 하나도 못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모듈들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티아고 포르테 세컨드 브레인에서 목적 의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추출해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뽑아놨고요. 캡처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페이지까지 이렇게 해갖고 추출해줘 하고 제가 또 어둠의 경로로 제가 산 책들을 텍스트화 해놔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 추출해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재사용하기도 음, 좋고 음,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것만 보면은 책을 안 뒤져봐도 이것만 보면은 딱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이 늦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창현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원하신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아,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옵시리온 볼트는 하나로만 관리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제 다른 옵시디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볼트가 제 볼트의 모든 역사가 담긴
볼트들의 볼트입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많이 켜 있군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볼트가 요거예요. 보이실까요, 혹시? 지금 서핑이라는 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위스타리아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아, 제 닉네임이 위스잖아요. 위스의 그게 위스타리아에서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볼트 보면은 이게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0 플립 노트, 1 퍼머넌트 노트 해놓고 다른데 뭐 이것저것 막 다 복잡하게 정리라는 게 없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때 막 이것저것 막 폴더 노트 막 이런 것도 깔아서 해보고 음, 해서 참, 네, 이게 첫 볼트고요. 두 번째 볼트부터 이제 파라를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인박스, 프로젝트, 에리아 이런 시도를 해봤고 세 번째 볼트부터 이제 제가 개념 지도라고 부르는 엑스칼리드로를 이용한 노트를 좀 작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그림들이 다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음, 그래서 지식을 구조화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놓는 것. 이야,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이거는 이것보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분열 분석 여기 그게 안 보이네. 네, 아무튼 여기에 이제 제가 그려놓은 다이어그램을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컨셉 맵 이 볼트는 이게 안에 있는 게 다 볼트예요. 그래서 다 각각의 볼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경영법 볼트 또 있고 생각의 싸움 볼트 있고 더베러 톡톡이라는 볼트 예전에 태국님이 초대해 주셔서 그때 진행했던 볼트 있고 음, 노마디즘 볼트가 또 있고 그래서 볼트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써봤어요. 음, 그래서 요거는 아토믹 볼트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아토믹하게 볼트를 운영도 해봤고 네. 그리고 요 다음이 이제 요 예전에 그 어벤져스라고 이제 요한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했던 볼트고요. 지금 쓰고 있는 볼트가 지금 이 세컨드 브레인의 지식이 제로인 상태 그리고 책과 블로그 이런 것들만 작업하고 있는 그런 볼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요즘에는 블로그 쓸 때도 이렇게 다 기획해서 써요. 슬로우 프롬프팅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던 건데 이렇게 기획해서 글 쓰고 편집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 방식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음. 더 보여드릴게요. 위스님, 그런데 이게 지금 블로깅 안에 네, 글 주제별로 폴더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주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추가될 텐데 폴더가 많아져서 좀 관리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블로그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더 진행해보고 불편함을 느끼면 그때 수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궁금합니다. 그 이 시점에. 폴더 하나에 딱 네. 하나의 그 블로그 글이긴 해요. 음, 이게 기획 없이 이렇게 썼을 때는 기획 없이 그냥 이렇게 썼을 때는 이렇게 낱개로 있었는데 기획을 하니까 이렇게 좀 모아놔야겠어 갖고 이렇게 폴더로 정리했을 뿐이지. 네. 이게 음, 그러니까 세컨드 브레인의 지식이 전혀 안 들어간 상태라서 이게 늘고 늘면은 이제 저희가 늘 해왔던 그런 직 체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실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모듈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모듈들에다가 이제 기획, 목차에 맞는 순서를 좀 정해서
이렇게 네이밍을 좀 해볼까 해요. 순서 그 100번대, 2번대, 200번대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루만 같은 인덱스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실천은 못 해봤어요. 시행착오를 좀 많이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책의 목차들이 결합돼서 트리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모듈들이 잘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이 분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지만 일단 그 질문은 남겨두고 다음 기회로 남겨두고 사실 위스님께서 오늘 전달 주시고 싶은 내용들의 절반도 다 나눠주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이 내려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작동하지 않는 세컨 브레인 저자 위스님과 위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위스님의 이런 지식들, 생각들, 이 작동하지 않는 세컨 브레인에서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채널들이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브런치 있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브런치 하나 있습니다. 브런치와 책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네, 유튜브를 네. 했지만 아직 시간이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고요. 가장 유튜브 빠른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브런치에서 글을 읽고 좀 더 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된 글을 읽고 싶다면은 작동하지 않는 세컨 브레인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읽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되게 뼈 때리는 말, 말씀을 많이 보고 인상 깊게 읽고 있습니다. 이즈님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책을 쓴 목적 자체가 일단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얘기를 전달해서 일단 돈 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이런 활동을 여러 번 쌓아가서 내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일들을 진짜 수행할 수 있을 때 그때쯤이면 돈을 벌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한 것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일단 그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많이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까 가장 많이 들어오셨던 게 50분 정도 됐었어요. 아, 네, 맞아요. 50분 꽉 채워서 한참 들으시다가 이제 취침하러 가셔야 될 것 네. 같아가지고 평일 어쩔 수 저녁 시간이다 없이 보니 나가셨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도 업로드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스님의 이런 지식들이 전달돼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네. 마지막에 우리 창현님 말씀 주셨던 거 혹시 위스님 질문 혹시 네, 네. 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네, 말씀하시느냐고 잘 못 다 읽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음,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이 네, 되실까요? 네. 이제 네. 공식적으로는 네, 공식적인 절차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창현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먼저. 네. 더베러 창에서도 그때 운동하시고 이러는 것들 계속 나눠주시고 창현님께서 해주셨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꾸준히 뭔가 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 나름의 또 어떤 체계를 세우셔가지고 공유해 주셨던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저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창현님이 주셨던 질문들의 그런 내용들이 어떤 마음에서 질문하셨는지 저도 좀 짐작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제 질문의 취지가 긴데, 일단 저는 그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 수업들이 그 AI 디지털 그래픽 디자인 이런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
동화책이든 소설책이든 원고 시놉시스 기획하는 거랑 워크플로우까지 니네가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책 완성본 형태로 인쇄소에다가 맡길 수 있는 형태로 표지랑 내용까지 이 50개 표지랑 내용 표지기까지 각기 표지도 50페이지 이상 디자인 해가지고 만들어봐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의 배경은 제가 그 배경 지식은 미디어 사이콜로지 커뮤니케이션 쪽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버릴 각오로 코딩이랑 이런 것도 파봤고 이제 반강제로 디자인 수업을 처음엔 했었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제 자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지금 AI가 때마침 나오고 나서 텍스트 베이스로 오히려 그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는 그 전공한 분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빠르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디자인 책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산이 돼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지식을 만드는 거를 제가 먼저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표하신 내용을 그 포인트에서 그 일단 책을 쓰자는 목적으로 지식을 모아보자라는 포인트 자체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볼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 자체는 굉장히 귀중한 밸류어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쓰는 것이라는 탑다운 베이스의 그 계획만을 가지고 지식을 수집하는 설계하는 어프로치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 처음부터 책 말고도 이런 그 다양한 멀티모달 아웃풋 형태의 지식이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간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소설책 원고가 한 150페이지 이상 갖고 있는 게 따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 그 4살짜리 애들 동화책으로 실제로 인쇄해가지고 인쇄해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는 게 5권 있고 그다음에 AI 영상 관련하는 워크 프로세스를 가지고 SSCI급 실험 연구로 자국물로 만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이미 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평소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을 수집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그거를 다양한 경로로 애초에 제 지식하는 수집하는 전제 자체를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설계하다가 이거는 이렇게 조립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바텀업으로 이제 조립이 되고 그런 경우가 저 실제로 이제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굉장히 대단하고 멋지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도 그때 채팅방에서 DIKM 이거를 얼핏 지나가면서 봤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어, 목적 의식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완료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설계가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주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활동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 저널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수집하고 그것들을 응집시키고 하는 것들은 비교적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제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었고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하고 잘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유수님이랑 안 교수님 그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게 많다라고 느꼈던 게 사실 이런 지식 관리 프로세스를 한다라는 게 유수님께서 목적성을 가지고 책을 출판하는 이런 말씀 주셨었지만 약간 우리 그 입자가속기 같은 거 좀 생각하면은 가동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있는 것들의 랩들이 막 연결돼서 얘는 이런 실험하고 쟤는 저런 실험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이었던 거고 약간 이거를 구동하냐 안 하냐 우리가 이런 약간 그 파티클 엑셀러레이터를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중요한 기점으로 삼아서 지식 관리가 되어 있고 돌아가면은 거기서 내가 책을 쓸 수도 있고 뭐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뭐 SNS 브런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뽑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교수님 말씀하셨던 루틴하게 하는 거랑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거랑의 좀 방향이 저는 같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완성되는 지점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지 않게끔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이 프로세스에 끼어들지 않게끔 그것들이 잘 응집될 수 있게끔 그런 그 순수성, 맥락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 그 WIS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 제 생각에 근본적으로 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탑다운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은 지식이 생산되는 거냐, 아니면 바텀업으로 이제 그 펼쳐놓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다 보면 그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 번뜩 인사이트가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AI 영상이든 책이 나오는 거냐의 그 순서상의 문제지, 그게 어느 쪽이 맞다라기보다는 다만 그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어느 쪽이든 뭔가 중간에 어느 시점이든 굳이 책이 아니어도 그 뭐 AI 영상이든 뭐 음악이든 뭔가의 중간 포인트 지점의 결과물을 내는 거를 염두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식을 모아보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그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탑다운이랑 바텀업이라고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놓지만 어,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두 사고방식은 다 쓰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 두 개 상호 보완적이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탑다운으로 시작을 해도 결국에는 그 안에 가장 로컬한 영역으로 가면 바텀업이 될 수밖에 없고, 바텀업으로 시작을 해도 그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탑다운적인 우리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예. 아직도 31 네. 분이나 남아 계세요. 그래서 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들인데 이걸 30분들이나 듣고 계시고 또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네요. 이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가지고 사실 짠 하고 끝낼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브런치로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고 해주시는 것들 저희가 또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공유해 주실 거죠? 아, 네, 물론이죠. 그리고 그래서 사인은 어디다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중요한 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제가 메일로 메일로? 제가 나중에 아마 제가 이쇄를 책을 써놨는데 이게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냥 내버렸어요. 사실 그것도 방법이군요. 또 힘들면 그냥 일단 낸다. 그래서 이거를 찍었고 나서 이제 그게 잘 나오면은 이제 실제 출판까지도 잘 나오면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죠. 그럼 버베라에서 출간회 이런 거 한번 현수막 플랜카드 걸고 짜잔 해가지고 한번 해드려야겠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빨리 내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을 또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윌스님도 얼마나 또 준비 많이 해주시고 고민하셨을까 싶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 잘 기억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안 나가실 분위기여가지고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출근하셔야죠? 네, 예. 네, 오늘 오늘 모두 함께 또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에 이태극님 수고하셨고, 오늘 미즈님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와,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